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요즘 반중 정서가 굉장히 거세게 번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반중 시위가 벌어지고 중국인 등 처먹는 택시기사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죠. 친일파보다 진중파가 더 심한 욕이 되고 있는 요즘을 바라보며 반중을 일찌감치 넘어 협중을 외치며 살아온 저는 이 감개무량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군요. 한 10년 전에 노인네들 시진핑 앞에서 오성옹기 흔들면서 저라고 노근해년 천안문 물루에 올라가서 손 흔들어 제끼는 꼬라지 보고 진짜 혈압 올라 뒤질 뻔했다고요. 제가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양심상 저 또라이들이 자행하는 미친 짓을 용납할 수 없었고 빨갱이들의 패시브인 기독교 탄압과 혐오를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누가 날 이유 없이 미워하면 그 10세에게 이유를 만들어주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반중론자라고 저와 같은 이유는 아닐 겁니다. 누구는 한복을 짓거라고 찜뽕하려 들어서 김치를 감아가려 들어서 티벳, 위구르, 만주족 같은 소수민족 탄압 때문에 동북 공정 때문에 혹은 기술을 훔쳐가서 등등등 아주 열거하기에도 빡센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방면으로부터 중국은 답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되게 만들다니 역시 중국이 대단하긴 하군요. 본래 대중운동은 너무 많은 개인들이 포괄되는 탓에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라 방향성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개인이 가진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무질서하게 자란 잡초밭이 되기가 쉽죠. 이러면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반중 정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강력한 구심력을 발휘하며 세력을 불리고 있죠.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중 정서라는 혐오에 공감되는 두려움과 적대감을 모두 아우르는 혼종이라는 사실이죠. 누가 이런 괴물을 만들었단 말인가? 얼마 전 업로드했던 대혐오의 시대 영상에서 저는 공동체의식의 본질을 공통된 혐오의 연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동질성이 흐려져서 서로 다른 혐오의 대상을 주장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로 풀 수 없는 대립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대혐오의 시대의 정체라는 이야기였죠. 뭉뚱그려 혐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공동체를 구성하는 혐오의 연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는 능동성으로 빚어지는 적대감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그들보다 약하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한 약자의 연대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의식을 다졌던 혐오의 연대는 반공과 반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공이 적대감, 반일이 두려움에서 기인했죠. 내 친척 가운데 최소한들은 빨갱이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적개심이 반공이었고 여전히 거대한 일본이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뭉쳐서 대항하자는 반일의식으로 재구성되었죠. 그래서 반일의식이란 사실 그 부강한 국력에 대한 선망과 경쟁의식을 함께 가졌기 때문에 낮에는 반일을 외치다가 밤에는 일제 제품에 헐떡대는 것과 속이 다른 패션 반일론자들이 양산되었던 겁니다. 여담으로 이거랑 같은 꼴이 노동조합입니다. 무서워. 중국에 대한 혐오감은 적개심과 두려움을 아우릅니다. 동북공정, 문화공정, 한한령, 기술탈취 등등 딱 보기에도 귀책 사유가 저쪽에 있잖아요. 이게 적개심을 유발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강론이 하나의 총론으로 뭉칠 구심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관련된 발작 버튼이라서 그게 다른 사람은 그 분노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중국에 대한 혐오감은 시진핑의 패권행보 그리고 그에 대한 민주당의 굴종적 친중외교로부터 비로소 하나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속국화하려는 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우리 정부라는 새끼들이 그 개짓의 자동문 노릇을 해대니 현실적인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의 참극을 바라보며 비로소 의식화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반중 정서의 구조적 특징, 상향식 수렴이라는 꼴을 만들어냈어요. 개개인의 빡침이라는 잔불들을 반중 정서라는 퍼펙트 스톰으로 발달하게 만든 것이죠. 압도적인 힘으로 사실 혐오라는 감정적 옵션을 배제해도 여전히 반중은 유일한 정답지입니다. 이건 패권의 성질 때문이에요. 패권은 그 패권국의 지역적 안보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 안보를 보장받는 과정에 패권국의 이웃 나라들은 진짜 뒤져나가는 겁니다. 안보란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마련이니까 한쪽의 안보를 완전히 보장한다는 말은 다른 쪽의 안보는 완전히 털린다는 뜻이죠. 미국이 멕시코, 혼두라스, 파나마 조진 거 보십시오. 나름 합리적인 패권국이라는 미국조차도 자기 이웃 나라에는 얄짤없어요. 이런 성질 때문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패권국의 존재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중국이 패권국으로 도약한다면 한반도와 일본은 중국이 세계로 두살 패권의 발사대가 됩니다. 이건 그냥 1 더하기 1이 1이라는 수식 수준의 확정적 미래예요. 내정 간섭은 당연하고 고구려가 중국 역사이고 한복이 중국의 문화라고 말해도 아가리 꾹 닫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패권국의 옆나라가 처하는 운명이고 잘 알려진 국제정치용어로는 핀란드화라고 하죠.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중국은 패권을 경영할 역량이 안 돼요. 애초에 이 새끼들의 패권 행보는 대내적 사회 불만과 구조적 모순에 대한 진통제 처방이라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짱짱하다, 이만큼 세다, 이걸 인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외교 무대에서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패권의 권위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도구인데 권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패권 행보라면 이건 장님에게도 그 앞길이 훤히 보일 수밖에요. 중이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이런 꼴로 무슨 패권 경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패권의 정당성은 패권을 거머쥔 수단으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그 패권으로 구축한 질서의 건전성으로 평가받죠.
그래서 3대 장자승계 정당성을 가진 연산군은 쫓겨나서 폐주가 되고 장자승계 원칙을 어긴 세종대왕이 존경받는 것이죠. 질서를 구축하고 운영할 깜냥이 안 되는 놈이 패권을 거머쥐는 것은 세계사적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배에 불릴 생각뿐인 탐관오리에게 벼슬을 주면 동학난 터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패권 행보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지은 지 사흘 만에 무너질 집이라면 아예 삽도 못 뜨게 심의 단계에서부터 조져야죠. 이건 더 이상 기분상해제 따위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정치적 논거이고 어른의 사정이죠. 여기에서 반중정서의 마지막 축, 정당성이 발생합니다. 내가 바로 정이다. 정리하자면 반중정서는 적개심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의식화되었고 중국 패권 행보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그것을 저지해야 할 정당성까지 갖춘 논리라 하겠습니다. 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미려한 구조가 구축된 이상 이 국민적, 아니 세계적 공감대가 어떤 결말로 치닫을지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마저 지나가 보겠습니다.